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는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주 쪽 그리고 특히나 주목받았던 섹터 쪽에 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증시를 꿰뚫어보는 뉴스들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5가지 헤드라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5천 특위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천 달성 제안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제기했습니다. 코스피 넘어서 코스닥 역시도 3천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장에 나오면서요.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증권은 슈프리마에 대해서 현대차 로봇 생태계의 핵심 보안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슈프리마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주가 흐름 이어집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대표 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나란히 매출액 4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올해는 5조 원이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함께 나오면서 주가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반기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인 스페이스X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월가 4대 투자은행 주요 금융사들과 오랫동안 회의를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 공감을 이어갔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고삐가 풀리면서요. 오늘 지주사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현재는 다시금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나현지, 정래진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 이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이제 다음 목표로 코스닥 3천을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닥 3천으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 바로 디지털 자산인데요.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토큰 증권, STO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대통령도 이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상장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ST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다각화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 시장의 활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함께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선 만큼 이제 디지털 자산을 통한 코스닥의 도약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6.3%가량의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모처럼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 넘게 오르면서 6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CNS도 5%대, 위메이드도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IT센 글로벌도 22%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KCP 현재 상한가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2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더즌도 25%, 쿠콘도 21%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헥토파이낸셜 상한가 기록했고요. 미투온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된 종목들 함께 묶여 있기도 하지만 이어서 STO 관련된 종목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나 이 증권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가 5,000선을 뚫어내면서 최근에 이 증권주들도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한국금융지주 현재 3.5%, 키움증권 3.2%대 강세, NH투자증권 4.1% 오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각각 6%, 8%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날이 상한가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8,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4%가량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도 각각 4%,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이 증권가의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의 이유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제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에서 이슈가 있었죠. 그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증권, 보험 같은 금융사업부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장 초반보다도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5% 넘게 오르면서 6만 5천 원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헥토파이낸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경쟁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펌뱅킹 등으로 은행하고 또 간편결제 플랫폼에 연결해왔던 기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요. 모 회사인 헥토이노베이션이 가상자산 지갑인 헥토월렛1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로 부상이 될 경우에 은행, 지갑, 결제 인프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 헥토파이낸셜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요. 1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이 됐었던 더즌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더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목표로 한 기업 오픈에셋에 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최근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발행을 하기보다는 은행하고 플랫폼을 잇는 중간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즌 같은 경우도 현재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죠. 24.6% 오르면서 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디지털 자산,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또 STO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탄력적인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한가 가깝게 근접을 하거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다음 투자인사이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관련한 이슈들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 바로 K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국내 바이오 산업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매출 5조 원 시대라는 대기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에 따른 반사 이익과 또 고부가 가치 신약 비중 확대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까지 장착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이들의 체급 상승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이 바이오 대장주 투톱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투톱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MO의 이 세계 1위의 위험을 증시하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4조 5천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5조 3천억 원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흡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5공장 증설과 함께 또 미국 현지 공장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수주를 싹쓸이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리츠 증권은요, 오늘 목표 주가를 230만 원까지 높게 잡으면서 신규 수주 계약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1%대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2만 원 상승한 179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강자죠. 이 셀트리온 역시 올해 매출 5조 3천억 원을 목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최근에 이 셀트리온의 핵심은요, 바로 수익성입니다. 합병 이후에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의 진펜트라 등 이 고수익 제품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ADC와 비만 치료제를 비롯한 이 혁신 신약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단순 복제약을 넘어서 신약 개발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오늘 주가 1%대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까지 5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앱클론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6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등 이 재무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항체 신약 및 CAR-T 치료제에 대한 이 시장의 기술적 반등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오기도 했죠. 키트루다 SC 로열티 비율이 2%대로 기대치를 밑돌게 되면서 단기 조정을 겪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독보적인 SC 제형 변형 기술의 상업적 가치는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오늘은 3%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38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9%대 강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차세대 이중 항체죠. 이 ADC 후보 물질인 ABL2062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 급등세가 두드러집니다. 16%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3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일본 다이이치 산쿄의 경구용 세미클로이드죠. 이 비만 치료제 제네릭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HLB의 상승세도 오늘 7%대 급등세 그려내면서 5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룹사인 이 HLB 생명과학이요, 157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 결정하면서 이 신약 상용화를 위한 재무 유연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6%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8만 2천 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죠. 이 GTC에 대해 미국 3상 결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요, 두 자릿수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 회사를 넘어서요, ADC 에셋 전문 기업으로 변모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상 단계의 ADC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오늘 5%대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활용한 이 비만 치료제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기대감이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오늘 3%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47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케어젠도 살펴보면요. 케어젠 오늘 13%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 기반의 이 건강기능식품과 또 필러 매출 호조에 힘을 입어서 1월 들어 견조한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 85,000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는요,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데이터와 실적으로 증명하는 구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황과 관련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집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서요. 올해 시장의 집값을 같이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부터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가 두 채당 한 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 실거래가고요. 기준은 평형별 최고가에 관한 경신 여부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막 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2025년 서울 아파트의 최고가가 경신률이 54.64%를 나타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 2건 중에 1건 이상이 신고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부동산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상승된 정도가 아니라 이전 최고가의 기록을 뛰어넘는 기록을 기록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하나하나 이야기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주요 지역이 초강세 양상을 나타냈는데 서울 강남구가 83.63%, 68%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가 80.92%, 송파구도 작년 한 해 동안 75%의 아파트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성동구 쪽도 요즘에는 만만치 않게 잘 오르더라고요. 성동구, 마포구도 물론 이제 강남 주요 지역 대비해서는 덜 오르긴 했지만은 송파구 대비해서도 오름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동구와 마포구 쪽도 무시할 수 없는 가파른 아파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또 호재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8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는 이 지역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률 역시도 이쪽 지역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최고가 경신률이 80% 전후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다면 이 신고가 자체가 이전 가격 대비해서 2배나 오르는 그런 형상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에도 비신고가 지역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상승률이 제한적인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노원구가 12%, 도봉구가 12.90%, 강북구가 19%를 나타냈고요. 전국 평균의 최고가 경신률이 24%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경신률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다른 지역 대비해서도 상승률이
적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뭐 사실은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상승률은요. 다른 이제 크게 상승했던 지역 대비해서는 오히려 체감되지 않은 수치로도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의 평균 아파트 상승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기회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가 경신률 지역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과천시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 상승률이 통계를 내봤을 때 가장 훌륭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형별 거래는 94건으로 집계를 했는데 이 중에 92건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요. 최고가 경신률은 무려 9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강남 지역보다 더 뛰어난 수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천시 쪽이 지금은 아파트 시장에 관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당구도 마찬가지죠. 83%로 앞서 보여드린 서울 지역과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과천과 성남은 저희가 이전에도 좀 자세히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요.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파트 시장 신고가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뜨거운 열기를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단지 기준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었던 몇 가지 지역을 우리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남의 더힐이 그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 비교적 넓은 평수이죠. 종전 최고가가 80만 원이었는데 2025년 거래가가 175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95억 원이 상승됐습니다. 한남 더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아파트일 텐데요. 그 상승률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 2차도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로 넓은 평형입니다. 거래가가 이제 117억 원을 넘게 되면서 저희가 종전 대비해서 무려 54억 원이나 시세 차익이 났던 아파트로 지금 현재 손에 꼽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 1차도 161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37억 8천만 원에서 85억 원까지 올라서면서 무려 47억 원의 가격 차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장에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구조를 한번 요약해 보면서 시장 인사이트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작년 한 해 동안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상승 지역과 상승하지 않은 지역은 명확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남 근처에 있는 과천과 분당 지역은 핵심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최근에는 과천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양극화 여전하고요. 거래량과는 무관하게 기준의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즉 살 사람은 산다라는 거죠. 시장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체결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는 포인트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켓 투자 키워드 함께 하겠습니다. 나현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시대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글로벌 기술주 가운데에서 메타의 주가가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투자에 관한 부담으로 부진했었던 메타가요. AI 기반의 광고 성과와 또 스레드 광고 도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가 상승은 이 메타의 광고 사업에 관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주가가 5.6% 넘게 오르면서 오랜만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메타는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투자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주가가 작년 고점과 대비를 했을 때 18%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AI 투자 부담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메타가 알파벳 같은 경쟁사보다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면서 AI 관련 비용 리스크는 과거의 문제가 됐고 이제는 또 AI가 실적을 끌어올리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AI 기반의 광고 도구 연간 기준으로 6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또 스레드의 광고를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메타는 월간 이용자 수가 4억 명을 넘는 스레드에 광고를 단계적으로 붙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익이 없었던 플랫폼이 곧바로 또 광고 자산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 메타의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도 45%가량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메타에 이어서 AI 플랫폼 전반에서 광고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특히 오픈 AI가 챗 GPT의 무료 서비스에 광고 도입을 예고를 했는데 반면에 엔트로픽은 대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인 내용들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습을 시키는 데만 막대한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답변을 만들어내는 추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의 경쟁이 이제 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느냐 이 문제도 있는데요. 먼저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업용 서비스 또 고가의 구독 모델에 의존해 왔었는데 이러한 수익 구조만으로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2025년에만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1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소진했던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 압박 속에서 챗 GPT 무료 이용자와 또 저가형 요금제에 광고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AI 서비스도 구글이나 메타처럼 플랫폼 광고 모델로 확장하겠다라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만 광고가 사용자의 경험을 해칠 경우에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경쟁 서비스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기도 합니다. 반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는 대신에 이제 36조 원 규모의 대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장기전을 택하기도 했는데요. 당장의 수익보다도 또 앞으로 급증할 인프라의 비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먼저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AI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선택지로도 평가가 됩니다. AI를 둘러싼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소외되어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관련해서는 반도체주들 상승 좀 눈에 띄었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그 AI 챗 모델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많이 뛰었는데요. 유독 이제 국민주와 국민 AI 대표주로 꼽혔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왜 소외를 받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동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AI에 대한 기대와 실적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 도입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이 기술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늘릴지
밀렸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확신을 갖지 못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쏘버린 AI, 그러니까 국가대표 AI 테마의 핵심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에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제미나이 또 오픈 AI의 챗 GPT처럼 검색하고 답변을 결합한 글로벌 AI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국내 플랫폼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브랜드인 카나나를 통해서 이 카카오톡과 검색 같은 핵심 서비스에 AI를 접목을 하면서 트래픽을 회복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결제, 증권, 보험 등 금융 계열에서도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상자산 법제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더해지게 되면 카카오 생태계 전반적으로 확장 가능한 새로운 또 성장 스토리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는데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면 좋겠고요. 최근에 정부의 국가대표 AI, 이른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둘러싸고 정예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네이버는 AI 관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국가대표 AI를 뽑는 자리, 그러니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차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정예팀으로 선정이 됐고 반면에 네이버하고 NCAI가 탈락을 하면서 이 테마 안에서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자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외산 모델을 차용했다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결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패자 부활 전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됐는데 네이버가 재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평가 탈락 이후에 네이버가 곧바로 조직을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검색 데이터, 정책, 인사 이런 핵심 부문에 C-레벨 임원들을 배치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AI를 챙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한국은행과 함께요. 금융경제 특화 생성형 AI인 보키를 구축을 해서 실제 운영 단계까지도 안착시켰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구를 넘어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AI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네이버가 국가대표 AI 타이틀 경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대신에 데이터 경쟁력 그리고 현장 적용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AI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저희가 AI 시대에 도래를 하면 되면서요. AI 관련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AI를 어떤 법 체계 안에 넣을 것인가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규모로 봤었을 때도 최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AI 기본법의 시행에서 가장 큰 의미라고 보여지는 게요. AI 규제를 본격화하면서도 산업의 위축은 최소화하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라는 점입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AI 법을 제정을 하고도 핵심적인 규제를 수년간 유예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포괄적인 법 체계를 먼저 마련을 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법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AI가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에 워터마크 같은 이런 표시를 의무화해서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또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를 해서 사전 고지 그리고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규제 범위를 비교적 좁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규제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원 데스크와 컨설팅 체계도 함께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번 AI 기본법은 AI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제도적인 출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콘텐츠 몰입도나 실시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기준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제기가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가져갔던 이야기 함께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를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이어지는 키워드도 저희가 같이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보택시 상용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가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로드맵을 제시했죠. 특히 테슬라의 차세대 핵심 먹거리인 로보택시의 상용화에 관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기했습니다. 자, 주요 발언도 뜯어보고요. 테슬라가 제시한 미래 비전 어떤 게 있을지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 머스크 CEO는요, 이번 포럼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현재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이미 안전감독관 없이 무인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유럽과 중국에서도 감독형 FSD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기술이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결합을 해서 인류의 노동과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또 내년 말쯤에는 옵티머스의 대중 판매도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로보택시를 필두로 한 이 자율주행 생태계가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여기에 AI 모델이 내년이라면 어떤 인간보다도 똑똑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가치를 무한히 증폭시키는 이 수학 가속화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의 비전이 이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급으로도 연결이 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테슬라 벤더사라고 하죠. 테슬라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단 다양한 이 관련 부품주들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NBR 모션 같은 기업들 최근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조금 톱파보면 좋겠어요. 이 테슬라의 모빌리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이 머스크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또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이미 무인 운행을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요. 관련 공급망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 NBR 모션은요, 테슬라 로보택시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인 이 감속기와 구동계용 정밀 전구동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전구동체는 반복 동작의 안정성과 또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 기업이 독점하던 이 초정밀 스틸볼 등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요,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일한 구동 원리를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향후 테슬라의 로봇 상용화 로드맵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슈에 19,000원 선까지도 올랐던 주가는요,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인데요. 업계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화가 될수록 구동계 부품의 신뢰도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전 공정 내재화에 성공한 NBR 모션의 독보적인 이 공급망 레퍼런스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글로벌 로봇 감속기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나브테스코의 부품을 공급하는 등 이미 검증된 글로벌 밸류체인 경쟁력이 테슬라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핵심 자산이 됐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보험료 50%의 상품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순한 자율주행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책임까지 지는 진짜 자율주행인지 현재 FSD 이게 사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정성 여부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미국의 온라인 보업사인 레모네이드는요, 테슬라의 FSD 활성화 시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데이터에 근거를 하면서 보험료 절반 할인 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 자율주행의 경제적인 가치를 입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짚어볼 만한 점은요, 현재 테슬라 FSD가 SAE 기준으로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차가 스스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변 감시와 사고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는 감독형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주행을 책임지고 또 아직은 운전자의 개입과 책임을 전제로 작동한다라는 점은 규제 당국과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FSD가요, 다음 달 유럽과 중국 승인을 앞두고 시장을 넓히고 있긴 하지만 보험료 할인 같은 파격적인 혜택과는 별개로 사고 시에는 법적 책임 주체는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라는 기술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사들의 파격적인 행보가요,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를 가속화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제도와 책임 주체의 전환은 기술의 성숙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테슬라발 온기가 우리 시장의 대장주와 삼성전자로 어떻게 옮겨 붙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잠깐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 생태계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네,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이 수직 계열화 강점을 통해서요,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이죠. AI5와 AI6를 내년부터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양산할 전망입니다. 특히나 차세대 칩인 AI6의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100% 점유율로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파운드리 내에서 테슬라 매출 비중은 현재 3% 수준에서 2031년까지 30%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7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 사업이 내후년 흑자 전환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확산에 따른 저전력 메모리, LPDDR5X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요, 2026년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145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고부가 제품인 HBM과 ESSD 수요 증가에 힘을 입어서 단기적인 업황 회복을 넘어서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주역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6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약 28%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와의 협력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리레이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이 테슬라의 공세에 국내 기업들도 제조 기반의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기업은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위기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배터리 3사는 공간이 좁고 고출력이 필요한 로봇 전용 3원계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업계죠. 완성차, 이 현대그룹 정의선 회장은요, 미국과 인도 등을 누비면서 피지컬 AI와 또 로보틱스 기술 내재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열어젖힌 AI와 로봇 시대가요, 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의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지로 이동하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시장 투자 인사이트들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 방송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 저희 참고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마감장 전략들과 시장의 구체적인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켓 클리닉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